할머니랑 엄마가 또 싸워서 집에 가기 싫었어요. 6살 준호가 공원 벤치에서 흘린 이 한마디는 온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손주 교육을 두고 벌어진 66세 시어머니와 38세 며느리의 치열한 대결. 그 치열한 사랑의 전쟁 속에서 정작 아이는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한자 공부를 강요하는 할머니와 창의력 교육을 외치는 엄마, 과연 이들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는 격돌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반전과 감동의 결말까지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한영숙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됩니다. 66세의 그녀는 무릎이 시린 다리를 억지로 일으키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서울 외곽 다세대 주택 2층에 자리한 작은 집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이라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도 희미했죠. 영숙은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겨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였어요. 며느리 오수진과 6살 손자 준호를 위해 매일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밥솥 뚜껑을 열어 어제 지어둔 밥이 맛있게 됐는지 확인했어요. 우리 준호는 미역국을 좋아하니까.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매일 같은 반찬이라도 정성스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칼질을 하는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부엌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죠. 6시가 되자 영숙은 준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는 손자의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불을 살짝 들춰보니 준호가 밤사이 이불을 다 걷어차 버렸더군요. 준호야, 일어날 시간이야. 할머니가 맛있는 미역국 끓였단다. 영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손자를 깨웠습니다. 준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졸려요. 그래도 밥 먹고 유치원 가야지. 오늘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영숙은 준호의 손을 잡고 세면대로 데려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이를 닦게 도와주는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준호가 제대로 양치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옷도 단정하게 입혀주었습니다. 7시가 되자 며느리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38세의 수진은 직장인답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바쁜 아침 준비로 인해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깨우셨네요. 고생 많으세요. 수진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화장을 마저 하며 가방을 챙겼어요. 영숙은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애 키울 때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밥은 같이 먹었는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참 바쁘기만 하네. 하지만 영숙은 그런 마음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준호 앞에 놓았어요. 미역국과 계란 후라이, 김치와 나물 반찬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준호야, 숟가락 바르게 잡고 천천히 먹어라.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영숙은 준호 옆에 앉아 밥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밥을 먹었지만 수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준호가 이제 6살인데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도와주시면 자립심이 늦어져요. 수진의 말에 영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어린데 뭘. 우리 때는 10살까지도 어른이 챙겨줬는데 요즘은 교육 방식이 달라졌어요. 아이들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도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손자에 대한 사랑 표현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본 예절은 가르쳐야지. 밥 먹을 때 바른 자세로 앉아서 정성스럽게 먹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야. 영숙은 준호의 등을 살짝 펴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저 했어요. 준호야, 엄마 회사 가니까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유치원에서 선생님께도 인사 똑바로 하고. 수진이 준호의 이마에 뽀뽀를 하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배웅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은 다시 할머니와 손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준호 유치원 갈 준비하자꾸나. 영숙은 준호의 가방을 챙기며 준비물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도시락과 물통, 수건과 연필까지 빠뜨리는 것 없이 꼼꼼하게 챙겼어요. 준호의 옷차림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발끈까지 단정하게 메어 주었습니다. 유치원까지 가는 길, 영숙은 준호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거리는 한산했어요. 가로수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뭐 해요? 선생님이 재미있는 거 많이 가르쳐 주실 거야.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영숙은 준호와 대화하며 즐겁게 걸었습니다. 손자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유치원 앞에 도착하자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보였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 보내자. 할머니가 저녁 때 맛있는 거 해놓을게. 영숙은 준호를 교실까지 데려다주고 선생님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호가 친구들과 합류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야 발걸음을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며느리와의 작은 의견 차이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손자에 대한 사랑이 더 컸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준호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한 영숙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준호를 위해 간식을 준비하고 저녁 반찬도 미리 손질해 두려고 했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교육 방식에 대한 작은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직은 작은 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는 불씨였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다니는 꿈나무 유치원에서 봄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영숙은 이른 아침부터 설렜어요. 손자의 첫 번째 발표회라니 얼마나 기대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과 과일을 도시락통에 담고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준호야, 오늘은 할머니랑 엄마가 모두 올 거야.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영숙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했습니다. 준호는 며칠 전부터 할머니 앞에서 발표 연습을 했었어요. 동물 흉내내기였는데 토끼 역할을 맡은 준호가 귀여운 몸짓으로 깡충깡충 뛰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유치원 당당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도 수진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어요. 다른 아이들의 발표를 보며 영숙은 마음속으로 준호를 응원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제일 잘할 거야. 드디어 준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작은 토끼 귀를 쓴 준호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자가 어찌나 귀여워 보이던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대에 선 준호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연습할 때는 그렇게 잘했는데 정작 발표회에서는 몸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토끼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금세 말을 잃었어요. 관중들의 시선이 무거웠나 봅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일어나서 준호를 격려하고 싶었지만 발표회 규칙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깡충깡충. 준호는 울먹이는 소리로 한번 뛰어보려 했지만 결국 무대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선생님이 급히 올라와 준호를 달래며 무대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관중석이 술렁거렸어요.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옆에 앉은 수진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준호 어머님, 할머님. 준호가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평소에는 잘하거든요. 아마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에서 연습이 부족했나 봐요. 요즘 맞벌이라 아이 케어가 쉽지 않네요. 선생님의 무심한 한마디가 영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매일 준호와 함께 연습했는데 연습이 부족했다니요. 영숙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뒷자리에서 여전히 훌쩍거리고 있었고 영숙과 수지는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준호가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핸들을 잡은 채로 대답했어요. 위축됐다니? 나는 매일 연습시켰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잘했단 말이야. 그게 문제예요. 너무 연습만 시키니까 아이가 부담을 느끼는 거죠. 수진의 말에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손자를 위해 한 일이 문제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담, 아이가 잘하라고 도와준 게 부담이야. 요즘 아이들은 억지로 시키면 더 위축돼요.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놔둬야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완벽하게 하라고 하시니까.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며느리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완벽하게 하라고. 난 그냥 아이가 떨지 말고 당당하게 하라고 한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지적하시니까 준호가 실수하는 게 무서워진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숙도 참을 수 없었어요. 지적, 내가 언제 지적했어. 잘하라고, 자신 있게 하라고 격려한 거지.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압박이라고요. 어머니 방식은 너무 옛날식이에요. 옛날식이라는 말에 영숙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이들을 키우며 쌓은 경험과 지혜가 옛날식이라고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옛날식,
내가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게 옛날식이야? 지금은 2024년이에요. 교육 방식이 바뀌었다고요. 아이들한테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더 중요해요. 영숙은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기본 예절과 성실함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율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자율성, 창의성, 그런 것도 기본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발표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창의성이야?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강요하시니까 그런 거라고요. 아이가 자신감을 잃잖아요. 강요? 내가 언제 강요했어? 사랑으로 가르친 건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늘 발표회에서의 일이 너무 속상했는데 며느리까지 자신을 탓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내가 매일 시켰는데 며느리가 제대로 안 챙겨서 그런 거야. 영숙이 목소리를 높이자 수진도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안 챙겼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선. 아침에 밥도 같이 안 먹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오면서 무슨 최선이야? 어머니는 그럼 저보고 직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전업주부로 살아요? 두 사람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준호는 방 한쪽에서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자신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이도 느꼈나 봅니다. 봐, 애가 또 울잖아.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영숙이 준호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수진도 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우는 건 어머니가 소리 지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영숙의 아들인 준호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집 안의 분위기를 감지한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뭘 그렇게 싸워요? 준호까지 우는데. 하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표회에서의 실망과 서로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저녁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계속 시무룩해 있었어요. 영숙은 손자가 걱정되면서도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손주 잘 되라고 한 일인데. 영숙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진도 마찬가지로 억울했습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식만 고집한다고 느꼈거든요. 이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발표회 하나로 시작된 갈등이지만 그 속에는 세대 간의 교육관 차이와 서로에 대한 오해가 깊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 갈등이 어떻게 풀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발표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영숙과 수지는 서로 말을 최소한으로만 했고 준호는 그런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평소보다 조용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갈등의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숙은 동네 문방구에서 준호를 위한 한자 연습장을 사왔어요. 요즘 아이들이 한글만 배우고 한자를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이 어릴 적에는 한자를 모르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없었는데 손자만큼은 기초를 탄탄히 해주고 싶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좋은 거 사왔다. 이걸로 공부하면 똑똑해져.
영숙은 연습장을 펼쳐 보이며 준호를 불렀습니다. 알록달록한 표지에 기초 한자 따라쓰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신기한 듯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한자야. 옛날 글자인데 이걸 알면 공부 잘하게 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영숙은 준호를 식탁 앞에 앉히고 연필을 쥐어줬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 사인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건 하나일, 둘이, 셋삼이야. 따라서 써봐. 준호는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서툰 손글씨로 한자를 따라 썼어요. 처음에는 신기해하며 따라했지만 같은 글자를 계속 반복하니 금세 지루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한 줄씩만 더 써봐. 반복해야 외워지는 거야. 영숙은 준호의 손을 잡고 정확한 획순을 알려줬어요. 아이의 연필 잡는 법부터 바로 잡아주며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이런 반복 학습이 재미없었어요. 할머니, 저 블록놀이 하고 싶어요. 놀이는 나중에 해. 지금은 공부 시간이야. 이걸 다 쓰고 나서 놀자. 영숙의 고집에 준호는 마지못해 연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져서 글씨는 점점 삐뚤빼뚤해졌어요. 영숙은 그런 준호를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써야지. 할머니, 너무 어려워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 기초가 중요한 거야. 할머니 말 듣고 끝까지 해봐.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그녀는 식탁에서 한자 공부를 하고 있는 준호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진이 한자 연습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한자 연습장이야. 준호 기초 교육시키려고.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발표회 이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또 다른 교육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어머니, 요즘 누가 한자를 그렇게까지 가르쳐요? 준호는 아직 한글도 완전히 익히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한글과 한자를 같이 배우면 더 좋지. 수지는 연습장을 넘겨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한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준호가 쓴 글씨는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요. 요즘 교육은 암기보다는 창의력을 중시해요.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기본을 안 가르쳐 한자 모르면 나중에 공부할 때 힘들어져. 영숙은 자신의 교육관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준호가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야, 이제 그만하고 놀아도 돼. 엄마가 왔으니까. 아직 다 안 끝났는데 뭘 그만해. 끝까지 해야지. 영숙이 수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수진은 준호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피로함이 역력했거든요. 어머니, 준호 보세요. 얼마나 지쳐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강요하면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될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교육이야.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집중력이 없는지 모르겠네.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이에 맞지 않는 교육이라고요. 6살한테 한자 쓰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숙도 지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냐고. 기초교육의 의미지.
내가 너희 아버지 키울 때도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대학도 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은 30년 전이 아니에요. 교육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준호는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연필을 떨어뜨리고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래, 바뀌었지. 그래서 요즘 애들이 예의도 없고 끈기도 없는 거야. 영숙의 말에 수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교육 방식을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건 어머니 편견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게 좋은 게 아니야.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게 아니지. 준호한테는 지금 한자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친구들과 놀고, 자연을 관찰하고, 상상력을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의 교육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상상력, 기본도 안 되어 있으면서 무슨 상상력이야. 구구단도 못 외우고 한자도 모르면서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해? 어머니는 애를 망치고 있어요. 수진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에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손자를 망치고 있다니 이런 모독적인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애를 망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억지로 시키면 아이가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된다고요. 영숙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온 자신이 손자를 망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으로 가르치는 게 애를 망치는 거야. 그럼 너는 뭘 가르쳤어? 아침에는 밥도 안 먹이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와서 애 얼굴도 제대로 안 보면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머니처럼 옛날 방식으로 억압하지는 않지만. 억압. 이게 억압이야? 영숙은 한자 연습장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어요. 그 순간 준호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할머니, 엄마, 싸우지 마요. 준호는 방 한쪽 구석으로 달려가 웅크리고 앉았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자신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두 사람 모두 잠시 멈칫했지만 감정이 이미 격해진 상태였어요. 봐요. 준호가 얼마나 무서워하는데요. 이게 다 어머니가 강요해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하는 건 내가 소리 지르니까 그런 거지. 나는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한자 연습장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준호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평화로웠던 집안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육 방식에 대한 철학적 차이가 이제는 감정적 대립으로 번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사람 모두가 사랑하는 준호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준호는 어른들의 사랑 표현 방식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한자 공부 사건 이후로 집 안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영숙과 수지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준호는 그런 어른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지냈어요. 며칠이 지나자 이런 분위기는 집 밖으로까지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 모임이 있었어요. 매월 둘째 주마다 열리는 이 모임은 동네 소식을 나누고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영숙도 평소처럼 참석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지 며칠째였거든요. 영숙 씨,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옆자리에 앉은 김순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영숙과 같은 또래로 역시 며느리와
함께 사는 처지였어요. 그저 그래요. 손주 키우느라 바쁘죠 뭐. 영숙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영숙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혹시 며느리랑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좋지 않네. 아니에요, 그냥. 영숙이 말을 흐리자 뒤에 앉은 박미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영숙 씨. 며칠 전에 유치원 앞에서 봤는데 며느리랑 말다툼하시던데요. 박미자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영숙에게 모였어요. 영숙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까지 소문이 났다니요. 그때 뭔 일이었어요? 목소리가 꽤 크던데. 그냥 애 교육 문제로 의견이 좀 달랐을 뿐이에요. 영숙은 최대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동네 사람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참 어려워요. 시어머니 말은 안 듣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김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말에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 보탰어요. 맞아요.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따랐는데 애 교육도 요즘 방식은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자유롭게 키운다니까. 사람들의 말에 영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위로가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일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이 불편했어요. 한영숙 씨 며느리 직장 다니면서 애까지 키우느라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는 예의를 지켜야죠. 아이고, 애가 중간에서 힘들겠다. 할머니랑 엄마가 사이 안 좋으면 아이한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박미자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쿵 했습니다. 손자가 힘들어한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자신만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손주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물론 영숙 씨가 잘못한 건 아니죠. 하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 달라서.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양보를 해줘야 하는 세상이 됐어요. 동네 사람들의 말은 영숙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었어요. 마치 자신의 가정사가 온 동네의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니 창피했어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준호와 함께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영숙이 들어서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수진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어요. 영숙도 고개만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영숙의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집 안의 분위기를 감지한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랑 또 무슨 일 있었어? 수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준호한테 한자 공부를 시키셨어. 내가 말려도 안 들으시고. 한자 공부. 응. 6살한테 한자를 가르친다는 게 말이 돼. 준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수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준호 잘 되라고 그러신 거겠지. 너도 좀 이해해줘. 이해해달라고.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엄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잖아. 그럼 나랑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희생해도 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서로 대화를 좀 해봐. 대화. 어머니가 대화가 통하는 분이야? 본인 방식만 고집하시는데. 수지는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이미 지쳐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와의 갈등까지 겪으니 정신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드는 거야? 나랑 준호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키우느라. 남편은 어머니의 과거를 언급하며 수진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런 말이 오히려 더 화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준호한테 스트레스 줘도 되는 거야? 어머니, 고생한 건 이해하지만 그게 잘못된 교육을 정당화할 이유는 안 된다고. 잘못된 교육이라니 그렇게까지 말하면 어떻게 해? 남편도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가족 간의 균열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준호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지만 수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준호도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울 거야? 영숙이 손자에게 말을 걸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엄마를 쳐다봤어요. 수지는 고개를 돌리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빨리 먹고 가자.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영숙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손자와의 관계마저 소원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혼자 뒷마당에 나가 빨래를 걸었어요. 마음이 답답해서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이웃집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렸어요. 한영숙 씨 집 요즘 어수선하다더라.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다던데. 애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영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사를 화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부끄럽고 속상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동네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온 가족이 모였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어요. 각자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고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만이 간혹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이날 밤 영숙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손자에 대한 걱정까지 모든 것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가족 내부의 균열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화요일 오후 3시 영숙은 평소처럼 준호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교실에 가보니 준호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있는데 손자만 없었습니다. 선생님, 준호가 어디 있어요? 영숙이 담임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준호가 없나요? 분명히 점심시간까지는 있었는데. 선생님은 교실을 둘러보며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준호가 언제 어디로 갔는지 봤어? 준호가 울면서 나갔어요.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울면서 언제요? 점심 먹고 나서요. 선생님이 잠깐 나가신 사이에 선생님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급히 원장 선생님에게 알리고 유치원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운동장, 급식실까지 모든 곳을 찾아봤지만 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준호가 집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원장 선생님의 말에 영숙은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도 준호는 없었어요. 수진에게도 연락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준호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원장 선생님은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곧 찾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영숙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6살 아이가 혼자서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길을 잃어버렸거나 나쁜 사람을 만났거나 사고라도 당했을까봐 온몸이 떨렸어요. 수진도 급히 회사에서 나와 유치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그녀는 영숙을 보자마자 다그쳤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호가 왜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 데리러 왔는데 이미 없었다고. 영숙도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의 다그치는 말투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인근 상가들에도 수색 협조를 요청했어요. 동네 주민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에 어떤 상태였나요? 경찰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점심 먹을 때 좀 울적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고. 선생님의 대답에 영숙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집안의 갈등 때문에 준호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이들이 가출하는 경우 대부분 가정 내 문제가 원인인데 경찰의 질문에 영숙과 수지는 말을 못했어요. 서로의 탓을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준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영숙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준호, 우리 준호. 영숙은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손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하며 계속 전화기를 들여다봤어요. 오후 6시가 되자 동네 전체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 소방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합세해서 샅샅이 찾아봤어요. 영숙과 수진도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준호를 찾아 헤맸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영숙은 목이 쉬도록 손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골목길마다 공원 구석구석까지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6살 아이가 밤새 밖에 있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거든요. 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손자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그때 경찰 무전기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 발견, 동네 공원 벤치에서 발견했습니다. 영숙과 수지는 급히 공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벤치에 준호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더러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어요. 준호야.
영숙이 달려가서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품에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수진도 다가와서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차가운 몸을 느끼며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경찰이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왜 유치원에서 나왔어? 무서웠지? 준호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랑 엄마가 또 싸워서 집에 가기 싫었어요. 이 말에 영숙과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갈등이 손자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제발 싸우지 마요. 준호가 잘못했어요. 준호 때문에 싸우는 거죠. 준호의 말에 두 사람 모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어른들의 갈등을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준호는 영숙의 품에 안겨 잠들었고 수지는 운전을 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자신들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준호를 씻기고 재우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준호가 잠든 후 거실에서 영숙과 수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서로 탓하기에는 오늘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애를 자유롭게 키운다고 방치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어요. 오늘 일로 인한 충격과 불안감이 오히려 더 강한 주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머니야말로 애를 옥죄니까 애가 도망친 거잖아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가 집에 가기 싫다고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계속되었어요. 옥죄다고? 난 사랑으로 가르친 거야. 그 사랑이 애한테는 부담이었다고요. 오늘 준호가 뭐라고 했어요? 눈물과 분노가 뒤엉키며 두 사람은 또다시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서로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준호가. 영숙도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 모두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준호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가족 모두는 깊은 상처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늘 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뀔 것만 같았어요. 더 이상 이런 갈등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준호가 어른들의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준호가 실종됐던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 안의 분위기는 전과 다르게 조용했어요. 영숙과 수진 모두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더욱 말이 없어졌고 할머니와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금요일 오후 유치원에서 긴급 상담 요청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준호의 상태를 보더니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어요. 어머님, 할머님,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상담을 받으셨으면 해요. 선생님의 말에 영숙과 수지는 함께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둘은 말이 없었어요. 각자 마음속으로 준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담임 선생님과 함께 아동심리 전문가인 김미경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심리 상담사 김미경입니다. 먼저 앉으세요. 영숙과 수진이 자리에 앉자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며칠 전 사건 이후로 준호의 상태를 지켜봤는데요. 아이가 많이 위축돼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에 활발하던 준호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하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해요. 특히 어른들이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깜짝 놀라면서 울음을 터뜨리죠. 김 선생님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요. 혹시 집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나요? 네. 요즘 많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해요.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목격할 때 큰 스트레스를 받죠. 김 선생님은 준비해온 그림 몇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건 준호가 어제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에는 집 한쪽에 작은 아이가 혼자 서 있고 반대편에는 두 명의 어른이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영숙과 수지는 그림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에게 이 그림에 대해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할머니랑 엄마가 준호 때문에 싸워서 속상해해요. 준호가 나쁜 아이라서 그래요. 김 선생님의 말에 두 사람은 말을 잃었어요. 준호가 어른들의 갈등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좋은 아이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영숙이 애타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준호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갈등이 준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와 엄마 모두 준호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이죠. 김 선생님은 잠시 멈췄다가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이 서로 다른 교육 방식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뤄야 해요. 준호는 할머니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해요. 하지만 두 분이 싸우실 때마다 자기가 선택해야 한다고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 말에 영숙과 수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준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는 그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가 정말로 원하는 건 할머니와 엄마가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교육 방식보다 가족의 평화가 더 중요하거든요. 상담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김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숙은 침대에 앉아 오늘 본 준호의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작고 외로워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준호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준호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영숙은 자신의 행동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한자 공부를 강요한 것, 발표 연습을 시킨 것, 모든 것이 준호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혼자 동네 교회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라도 하고 싶었어요.
교회 마당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날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봤습니다. 자신이 준호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혹시 내가 너무 강했나?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나? 영숙은 자신이 고집이 세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준호의 그림을 본 후로는 달랐어요. 손자가 상처받는 것을 보니 자신의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지킨다고 저렇게 나를 세웠을까? 결국 애만 힘들게 했구나. 한편 집에서 수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동료인 박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지연아, 나 정말 모르겠어. 시어머니랑 갈등 때문에 준호가 이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어. 많이 힘들겠다. 그런데 수진아, 너도 어머님 입장을 좀 생각해봐. 박지연의 말에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준호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건 그렇지만 어머님도 준호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잖아.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고. 표현 방식이 문제라니까. 수진아, 냉정하게 생각해봐. 어머님이 해주신 것도 많잖아. 매일 아침밥 차려주시고, 유치원 데려다 주시고, 너 직장 다닐 수 있는 것도 어머님 덕분 아니야? 박지연의 말에 수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지금처럼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 세대만의 교육관이 있으시잖아. 나도 어머님 세대의 희생 위에 지금 있는 건데 너무 몰아붙인 게 아닐까. 수지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 오신 것, 지금도 손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근데 지연아, 어머니 방식이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 방식이 다 틀린 건 아니잖아. 기본 예절이나 성실함 같은 것도 중요하고. 너희가 서로 맞춰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자신이 시어머니의 장점은 무시하고 단점만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영숙이 교회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수진이 준호의 그림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쳤지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상담받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수진 옆에 앉았어요. 나도 그래. 준호 그림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어머니도 준호 사랑하시는 마음은 저와 똑같다는 걸 알아요. 다만 방식이 달랐지. 영숙이 수진의 말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두 사람이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딱딱하게 생각했나 봐요. 어머니가 해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고. 아니야, 나도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어. 세상이 바뀌었는데 내 방식만 고집했지.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화해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긴 중요한 하루였어요. 상담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영숙과 수지는 그날 밤 이후로 서로에게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직접적인 갈등은 피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어른들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 평소보다 조용했던 집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수지는 거실에서 준호와 함께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호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요. 준호가 수진에게 기대며 말했어요. 수진이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열이 나요. 수진의 급한 목소리에 영숙이 달려왔어요. 손자의 상태를 확인한 영숙의 얼굴도 심각해졌습니다. 체온계부터 가져와서 재봐. 영숙은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침착했어요. 체온을 재보니 38.5도였습니다. 응급실에 가야겠어요. 수진이 서둘러 말했지만 영숙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일단 해열제 먹이고 지켜보자. 요즘 감기가 돌고 있어. 어머니,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지켜봐요? 병원에 가야죠. 수지는 초보 엄마의 불안감으로 당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열이 있다고 무조건 응급실 가는 게 아니야. 성급하다고요? 제 아이가 아픈데 성급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말에 영숙도 기분이 상했어요. 자신의 육아 경험을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이? 우리 준호가 언제부터 내 아이만 됐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30년 넘게 아이 키운 경험이 있는데. 갑작스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열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어른들이 또 싸우는 것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 경험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2024년이에요. 의료 환경도 바뀌었고, 의료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기본적인 육아가 바뀌는 건 아니야. 영숙은 준호를 침대에 눕히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어머니, 물수건으로 열 내리는 건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해열제 먹이고 병원 가는 게 맞아요. 옛날 방식, 또 그런 소리야? 이 방법으로 너희 아버지도 키웠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준호가 움찔했어요. 열로 인해 예민해진 상태에서 어른들의 다툼을 듣자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시끄러워요. 준호의 약한 목소리에 두 사람이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어요. 시끄럽긴 엄마가 병원 데려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안 된다고 하니까. 수진이 준호에게 말하자 영숙은 더욱 화가 났어요. 애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내가 언제 안 된다고 했어. 상황을 봐서 판단하자고 한 거지. 상황을 본다고요? 아이가 아프면 일단 병원부터 가는 게 맞잖아요. 병원 가면 다 해결돼. 요즘 응급실이 얼마나 복잡한데. 영숙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단순 감기로 응급실에 가면 오히려 다른 병균에 노출될 위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그런 것보다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잡하든 말든 아이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어머니는 왜 항상 본인 방식만 고집하세요? 고집, 경험이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키워봤는데. 두 사람의 갈등은 준호의 병 때문에 더욱 첨예해졌어요. 각자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접근 방식이 너무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도 엄마예요. 제 판단을 믿어주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에게는 며느리가 자신의 경험을 무시한다고 느껴졌습니다. 믿어주라고? 그럼 너는 내 경험을 왜 안 믿어줘? 이때 준호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아파요. 할머니, 엄마, 그만해요. 준호의 울음소리에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열로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또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영숙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준호의 눈물 흘리는 얼굴, 열로 빨갛게 달아오른 볼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또 이러고 있네. 수진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에 자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영숙도 손자 곁에 다가가 말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어른들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준호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준호의 물음에 두 사람은 가슴이 아팠어요. 또다시 아이가 어른들의 갈등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준호 때문이 아니야. 할머니랑 엄마가 준호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영숙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왜 싸워요? 사랑하면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준호의 순수한 질문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싸우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준호야, 할머니랑 엄마는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가끔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 수진이 아이에게 설명했어요. 그럼 같이 사랑하면 안 돼요. 할머니 방법도 쓰고 엄마 방법도 쓰고. 준호의 말에 두 사람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이가 원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이었어요. 맞다, 준호야. 우리가 함께 사랑해 줄게. 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수진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수진아, 나도 너를 인정해. 너도 좋은 엄마야. 영숙의 말에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의미일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훌륭하세요. 제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어요. 우리 둘 다 고집스럽게 굴었지. 이제 서로 배워가면서 준호를 함께 키우자. 두 사람이 화해하는 모습을 본 준호는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열 때문에 아픈 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편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준호 병원 갈까? 할머니도 같이 가요. 수진이 제안했어요. 그래. 같이 가자. 나도 요즘 의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배우고 싶다. 영숙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두 사람은 준호를 돌보는 일에 협력하고 있었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준호 일로 의견이 다를 때는 서로 이야기해봐요. 싸우지 말고. 그래. 우리가 싸우면 준호가 힘들어하니까. 준호는 뒷자리에서 할머니와 엄마가 화목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열은 단순 감기였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하루 만에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로
집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어요. 영숙과 수지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준호도 어른들의 변화를 느끼며 점점 밝아졌습니다. 화해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동네 놀이터에서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영숙과 수진이 함께 준호의 자전거 타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보조바퀴를 뗀 자전거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뒤에서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영숙이 자전거 뒤쪽을 잡으며 격려했어요. 수지는 앞에서 준호를 향해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쪽으로 천천히 와봐. 무서워하지 말고. 준호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응원해 주니까 용기가 났어요. 페달을 밟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잘한다, 잘해. 우리 준호 정말 잘한다.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준호가 넘어질까봐 겁을 내며 너무 조심스럽게 가르쳤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 놓으셔도 돼요. 준호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손을 놓았습니다. 준호는 혼자서도 몇 미터를 갔어요. 와, 준호가 혼자 탔다. 수진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예전 같으면 영숙과 수진이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넘어지는 것도 배우는 거야. 영숙이 준호를 일으키며 웃었어요. 무릎에 작은 상처가 났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맞아, 준호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할머니 말씀이 맞아. 수진도 아이를 달래며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줬어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준호를 돌보지만 이제는 그것이 갈등이 아니라 조화였습니다. 다시 해볼래? 영숙이 물어보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번에는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의 도전 정신을 보며 영숙과 수지는 뿌듯해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당당해진 것은 어른들이 화목해진 덕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 준호는 놀이터 한 바퀴를 돌 수 있었어요. 영숙과 수지는 함께 뛰어다니며 준호를 응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3대 가족이었어요. 할머니, 엄마 봤죠? 제가 해냈어요. 준호가 자전거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달려왔어요. 영숙과 수지는 준호를 가운데 두고 함께 안아줬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대단해. 할머니도 엄마도 최고예요. 같이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준호의 말에 두 사람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자신들 때문에 상처받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준호는 가운데서 할머니와 엄마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뭐 할까요? 내일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들려줄까? 좋아요. 엄마도 같이 들어요. 그래, 엄마도 같이 듣자.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영숙의 옛날 교육 방식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도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엄마가 말한 창의력 놀이도 해보자. 영숙도 며느리의 교육 방식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만든 전통 음식과 수진이 준비한 현대식 반찬이 함께 차려져 있었어요. 이것 또한 두 세대의 조화였습니다. 준호야,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건데 어때? 맛있어요. 엄마가 만든 것도 맛있고. 준호는 두 사람의 요리를 골고루 먹으며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영숙과 수지는 그런 준호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요리 방식을 답답하게 여겼었는데, 이제는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같이 만들어 보자. 수진이가 하는 샐러드도 나한테 가르쳐 줘. 네, 좋아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저도 요리 배울래요. 할머니 방법도 배우고 엄마 방법도 배울게요. 그래, 우리 준호도 같이 하자. 영숙과 수진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이제는 할머니 방법, 엄마 방법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세 사람은 함께 TV를 봤어요. 준호가 영숙과 수진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두 어른 모두에게 편안하게 기댔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와 엄마 중 누구 편에 서야 할지 고민하던 아이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준호가 행복하니까 할머니도 행복해. 엄마도 그래, 준호야. 그런데 할머니, 엄마 앞으로도 계속 사이좋게 지낼 거죠? 준호의 질문에 영숙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이제 할머니랑 엄마는 준호를 위해 힘을 합치는 거야. 맞아, 준호야. 우리는 이제 한 팀이야. 한 달 후 준호의 유치원에서 또 다른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영숙과 수진이 함께 준비를 도왔어요. 영숙은 아이가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줬고, 수진은 창의적인 표현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무대에 선 준호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떨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동물 흉내를 내었습니다. 관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영숙과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자를 응원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준호가 무대에서 내려와 두 사람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엄마, 잘했죠. 최고였어, 준호야. 정말 자랑스러워.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하며 준호를 안아줬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 분이 정말 화목해 보이네요. 그러게요. 저렇게 조화롭게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드물죠. 다른 학부모들의 부러워하는 말을 들으며 영숙과 수지는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실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제가 이번에 잘한 것은 두 분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주셨고, 엄마가 창의력을 가르쳐 주셔서요. 준호의 말에 영숙과 수지는 가슴이 벅찼어요. 아이가 두 사람의 장점을 모두 받아들여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를 재운 후 영숙과 수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어요. 어머니, 몇 달 전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네요. 그러게,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구나 싶어. 저도 너무 제 방식만 고집했어요. 어머니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아니야, 너도 맞는 말 많이 했어. 시대가 바뀌었는데 내가 못 따라갔지.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제는 세대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준호를 잘 키워나가요. 어머니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제 현대적인 방식을 조화시켜서요. 그래. 우리가 힘을 합치면 준호가 더 훌륭하게 자랄 거야. 몇 달이 더 지난 후 동네 사람들은 한영숙 씨 가족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영숙 씨 집 요즘 정말 화목해 보여. 맞아요. 며느리랑도 사이가 좋아지고 준호도 많이 밝아졌어요. 역시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야 하는 거구나. 영숙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동네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이제는 화목한 가정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다시 놀이터에 나왔어요. 준호는 이제 자전거를 능숙하게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숙과 수지는 벤치에 앉아 손자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나도 고마워. 너 덕분에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갈등과 오해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놀이터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달려와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어요. 할머니, 엄마, 저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도 준호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준호야. 그리고 할머니랑 엄마도 서로 사랑하죠. 준호의 물음에 영숙과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화면은 세 사람이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모습으로 천천히 마무리됩니다. 한때는 갈등으로 얼룩졌던 이 가족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세대의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함께 채워가는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영숙의 전통적인 지혜와 수진의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어 준호는 더욱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하나의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어요. 할머니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각각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준호에게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에게는 갈등이 아닌 조화만이 남아 있었어요.